계속해서 2012년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과거의 역사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이 수요 집회가 벌써 1225회 차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작년 말 한일 합의문이라는 게 이 발표가 되고 지금 전국민적인 분노가 일었는데요. 일본군 위안군 할머니들의 이 외침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TV 책방 북소리를 통해서 특별한 책, 특별한 저자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몰랐던 이야기. 25년간의 수요 시위 동안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걸어온 기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화의 날개짓이 담겨 있는 25년간의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생생한 기록, 25년간의 수요일의 저자 모셔봤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좀 세 보이는 줄 알았는데 부드러워 보인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왠지 네. 이런 일을 정말 25년간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해오신 분은 여전사, 어떤 투사가 나오시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반대 정말 인자한 미소의 여성스러운 분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 좀 자주 들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물론 여전사요. 길거리에 서면. 근데 길거리에 서면 이제 때로는 저도 모르게 그 목소리도 커지고 시작을 할 때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웃읍시다.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어떨 때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너무 추울 때는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일부러 하하 웃어봅시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웃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모두에게 웃음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처럼 그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이제 그 수요일 저녁 때마다 되면 집에서 오늘 어떤 그 뉴스들이 얼마나 위안부 문제를 보도를 했나 또 혹은 수요 시를 알려줬나라고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그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대 때부터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모습이 쭉 보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못해요. 저한테는 그 모습이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혹은 아기자기하게 뭔가 꿈을 펴나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상상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저를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윤미향 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 스스로도 안타까운데 정말로 저는 드라마를 봐도 눈물을 벌써 시작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슬퍼도 울고 감동스러워도 울고 기뻐도 울고 그러니까 그냥 드라마 자체가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드라마를 봐도 울고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할머니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눈물이 점점 더 분노가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눈물이 악이 되어서
큰 소리로 외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 부드러운 보이세요. 사람이고. 네.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 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 수요 집회를 이제 이끌고 오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요 시위를 하고 오셨는데 이번 미국행에서 어떤 결과가 있으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12월 28일 합의가 있는 날 저는 거의 멘붕 상태였었어요. 그러셨을 것 그냥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멘붕 상태였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우리나라 정부가 왜 저렇게 했을까? 아, 일본 정부에게 완전 외교상으로 졌구나. 정말 피해국이기 때문에 저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저랬을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다시는 재개하지 않겠다,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 돕겠다. 이 말이, 이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마치 뭐랄까, 메아리처럼 그러니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 얼굴을 본 분들이 하는 말이 그날 제가 뭔 일 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날은 거의 제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고 충격과 함께 그동안은 그래도 한국 정부가 설마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할 리는 없다라고 믿었던 안일함, 그 안일함이 가장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반성으로 왔습니다. 2011년 12월 14일이 천차 수요 시였거든요. 그 이후에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 수요 시위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령이기도 했고, 몸도 아프고, 또 저희들도 그때부터는 이미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머니들이 좀 쉬셔도 된다. 이제 할머니들 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면서 좀 집에 계시라. 그렇게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수요시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12월 28일 이후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다시 전해져야 됐고 왜 이런 피해자가 배제되었는가 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대신 전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길거리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일 합의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황당했던 게 축하 메시지를 세계 각지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희들과 그동안 20년 동안 연대해왔던 단체들, 또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함께 연대했던 단체들이 인권운동가들이 너희들 이겼다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국가의 책임이라든가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또 범죄성이라든가 강제성이라든가 범죄 본질은 하나도 인정되지도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뭐 정부의 책임을 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직접 다시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회에 이건 아니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번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전해야 됐으니까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크게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유엔을 직접 방문을 해서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을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유엔의 최고 수장이죠. 그동안 이제 유엔은 1992년부터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됐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긴 세월 동안 일본 정부에게 이 위안부 문제는 전쟁 범죄다. 또 인도에 반한 범죄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와 부녀자를 인신매매하지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는 그런 국제 조약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권고들을 계속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의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은 전쟁 시에 자행된 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도 내리면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모든 권고와 결의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12월 28일 이제 합의 이후에 사무총장께서 아마 이 합의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걸 다 전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못한 상황에서 아마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축하와 어떤 뭐랄까요, 역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이번에 합의를 대해서 했고 우리가 그 합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사무총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할머니와 함께 유엔을 갔는데 저희가 유엔을 딱 도착했을 때 번역 분위기를 좀 느꼈어요. 직원들이 뭐 어마어마한 직원들이 다 와서 할머니를 대접하고 할머니가 잠깐 쉴 수 있는 누울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벌써 느꼈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무총장에게 뭔가 그래도 압력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만났는데 그 축하와 어떤 환영은 그 어떤 내용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하와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일본과 한국이죠. 그러니까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진전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의례적으로 축하한 것이다. 다른 유엔은 측면에서. 그렇죠. 네. 유엔은 의례적으로 그렇게 관계국이 뭔가를 할 때마다 네네.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한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할머니가 직접 보이는 데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헤어진 뒤에 바로 그 사무총장 홈페이지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거는 피해자의 어떤 입장이 고려된다 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이후에 그런 사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도 가장 안타까운데요. 한국의 지금 언론 방송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딱 다루는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문. 할머니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느 다른 때보다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할머니들도 매일 거의 매일 뭐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뉴스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네. 그렇게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좀 서운함, 소외감을 또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미국 2개 대학에서 청년들과 함께 왜 이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지 평화가 중요한지 전쟁이 없어야 이런 여성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또 미 국무부를 방문을 해서 미국 정부가 피해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국의 지원에 어떤 그런 연대를 펴야지 가해국인 일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게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바른 길이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도 어느 누구보다도 아시아의 평화를 원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데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어떤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무시되거나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담합의 대상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은 지켜야 된다 네. 하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네. 물론 늘 저희가 25년 동안 해왔지만 바로바로 그때그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네네.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또 쭉 이 길을 가다 보면 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그 영향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사실 25년간이라는 세월이 네. 굉장한 세월이잖아요. 그럼요. 처음 시작하실 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25살 청년이라는 그렇게 얘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미 독립돼 있는 뭐 남이나 네. 타자가 아니라 대부분 그 영혼이 다 엮여져 있는 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같이 뭉쳐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에너지의 근원이 그렇게 뒷받침이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번에 나온 25년간의 수요일, 20년간의 수요일에다가 지난 또 5년간의 이야기를 더해서 슬프죠. 그렇죠. 개정 증복판으로 나왔는데 슬프죠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게요. 30년간의 수요일, 35년간의 수요일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나오기를 바라는 책은 참 처음인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안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2011년 12월 14일 천차 수요시를 할 때 네. 오늘이 마지막 수요시였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마지막이지 못하다. 네. 하지만 매주 수요일에 우리는 오늘은 마지막 수요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각오를 다졌어요. 네. 근데 그게 벌써 1200차를 넘었고요. 그러게요. 1225차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차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생존자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희망을 안고 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바로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처럼 그런 역사의 피해자, 국가폭력의 피해자, 또는 전쟁의 어떤 피해자들, 이분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그런 전쟁의 피해자 등 이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정말 원칙대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든가 또 혹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통해서 아, 우리도 살아있을 때 저렇게 노력을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전례들, 기록들, 그걸 남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1300차가 나오고 1400차가 나오고 그건 정말 비극이고요. 저는 그때는 다시는 책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안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쓰겠어요. 25년 동안이나 이 정대협 활동을 하셨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얼굴 보면 10대부터 시작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때 보면 제가 10대 같아요. 어려 보여서. 어떤 인연으로 지금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기생관광이라는 네. 그 신문 기사를 네.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기생관광, 그러니까 성매매 관광을 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용어를 기생관광이라고 불렀는데 마치 그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손에는 호텔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여성을 끼고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쟁 시에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는 군 결사대와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로부터 반감이 없다. 이런 기사들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에서 분노와 수치와 왜 우리 역사가 이렇게 계속 여성의 어떤 삶이, 여성의 몸이 이런 국익이라든가 한국의 정책에 희생양이 되어야 되나라는 질문들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더 제가 조금 분노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의 신문들에서는 그런 일본인에 대해서는 호색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편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낙인 찍고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오명을 더 씌워서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 그 이중적인 어떤 인식 사이에서 제가 좀 막 속에서 불끈 화가 났어요. 났는데 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그때 마침 접하게 됩니다.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면 너는 여기서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이 집애가 참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1991년 8월 14일 할머니가 증언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선배로부터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한국 사회가 아니 어떻길래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어떤 일제 식민지 시기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질문들, 그런 물음들이 스스로 되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이제 저 자신도 역사 그러면 책 속에서나 보는 글들, 선조들의 어떤 삶을 책 속에서 보고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제 옆에 살아있는 생존자였다라는 이 인식이 저한테는 하나 충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일하겠습니다라고 찾아왔고, 그리고 자원을 해서 뭐 지금까지 온 거죠.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50대, 제 딸도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수요시에 참가를 해서 지금 그랬겠어요. 대학을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간 거죠. 아유, 그 마음이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고. 25년 전 첫 시위가 92년 1월 8일 맞나요? 네, 맞아요.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날씨가 참 궂은 날씨였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기억이 생생하시겠어요? 네. 분위기도 굳었고요. 그리고 우리들 표정들도 다 굳었고요. 그때는 아직 한국 사회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시시하고 있을 때였고, 네.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뭐 그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그 문제를, 네. 뭐 그거를 이렇게 나서서 데모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위를 하는 도중에서도 우리 모두 웃을 수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그랬어요. 무조건 알려야 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들, 결의들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창기 때 활동하실 때에 비하면 그래도 그 점점 더 말하자면 그 활동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늘 100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든 어떤 문제든 100이면 그것도 이상한 사회죠. 근데 초기에 생각하면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람이 돌이켜보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게 공포스러웠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그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도 이렇게 뭔가 제 변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과거에 혹시 내가 그게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줬을까 하는 그 불현듯 그렇게 사고가 갑자기 이렇게 낚싯줄에 올라오듯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몰랐다가. 의식하지 못했다가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밤마다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초기의 수요시에 가장 제 공포로 남아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저게 95년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시작하고 나서죠. 한 3년 정도 네네. 됐을 때. 네. 대사관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제가 멱살을 잡혔어요. 아이고. 그것도 이제 징용 다녀오신 할아버지였는데 그 문제는 우리 민족의 수치인데 뭘 자랑스럽다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데모하냐고 집었는데 뒤에 할머니들이 보고 계셨거든요. 저를.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할아버지 손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어리지 아직 제가 또 뭐라 그래요 호녀라 그러나요 삼강 오륜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어른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강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도 악소리도 못 하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는 그 모습은 굉장히 창피스럽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들 뒤에 계신데. 그러니까 어렸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같으면 할머니들 뒤에 있는데 그렇게 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울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할머니들 앞에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울었다라는 게 지금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스스로. 이렇게 지금은 그런 상황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는 아마 할머니들한테 사죄를 해야 치유될까요? 아직 그분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가슴속에 응어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지나가는 분들이 갑자기 불러요 저를. 제가 이제 노란 조끼를 늘 입고 제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불러요. 수요시 끝나고 할머니들 꼭 식사를 사주세요. 봉투를 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솔라로를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요만한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 보면 편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편지를 써서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뭔지 알고 그러는 걸까요? 아이들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요. 어른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한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알게 해준 지금의 현재 매체들 또 혹은 선생님들, 부모들 굉장히 감사한데 어떨 때는 저희 그 마포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있어요. 25년간 수요일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초기 20년간 수요일을 썼을 때는 그 책의 인쇄를 박물관 건립 기금으로 냈어요. 왜냐하면 박물관을 처음 세울 때 정부도 기업도 다 후원할 줄 알았는데 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년이 걸쳐서 모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박물관을 아직 짓지 않았을 텐데 지금 25년간 수요일에는 벌써 박물관이 저희가 지어진 거죠. 근데 이제 박물관에 보면 나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유치원 아이들이 박물관에 관람을 왔는데 저희가 그때 아차 했어요. 유치원생을 위한 버전이 없는 거예요, 박물관에. 모두가 다 중고등학생 혹은 일반인들 상대로 용어들, 이 음성들,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건 나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쭉 선생님 안내 따라서 끝까지 돌고 1층에 다시 와서 물었어요. 너희도 오늘 박물관에 와서 좋아하니까 네 그래요.
뭐가 뭐 때문에 좋아하니? 나비가 많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나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아이들이 지금 그 나비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냥 여기가 나비가 참 좋았더라 했겠지만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네네. 그 나비가 바로 떠올 것이 제가 그 낚싯줄에 뭐가 탁 올라오듯이 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험이 과거에 이렇게 잠재되었던 경험들이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변화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제대로 모를 것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걔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그 최근에 그 수요 집회 그 여중생들이나 여고생들이나 이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그 활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성에 관한 뭐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든지 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사실 정말 그 이상으로 확인시켜주고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체적 존재로서 사실 인식하기가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슴 뭉클한 면도 있고 또 그런 긍정적인 교육적 측면도 있고 뭐 그렇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하고 또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내 활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연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시죠. 사실은 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운동의 그 내면을. 네. 저희들이 수요 시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거기에는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까지 함께 와서 연대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속에서 할머니들이 그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할머니들이 텔레비전이라든가 한국 사회가 만들어주는 그 역사 현실에서만 배웠는데 수요시라는 공간을 통해서 정말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연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속해 있는 사회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왜 해고되었는가 처음에는 아유 뭐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시다가 노동자들이 수요시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고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머니들 스스로 이제 또 그 해고 노동자들의 어떤 아픈 삶의 자리도 판단하게 되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일본의 할머니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 300~400명이 쭉 집회 현장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인사를 와요. 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일본의 이렇게 헌혈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그 어떤 에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들이 강해요. 편견들이 강해서 마치 우리 할머니들이 낙인 찍혔던 것처럼 그렇게 낙인 찍혀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할머니한테 와서 무대 위 뒤까지 와서는 네. 저는 헌혈 때문에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가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죄인처럼 숨어 살았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저도 소송을 할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냥 증언만 하는 것인데 할머니들이 이런 어떤 용기와 힘을 주는 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할머니들이 내일은 우리 추모 집회를 하자. 수요 시를. 그렇게 해서 추모 집회를 했는데 그 즉석에서 할머니가 우리도 모금을 하자. 그냥 추모만 할 게 아니라 지진에서 피해를 입는 그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때 하필이면 일본에서 오신 분이 이 지진의 현장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럼 그 애들을 우리가 도와야겠네. 그래서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금한 것을 1,500만 원을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일본 돈으로 한 150만 엔을 들고 그 여성 단체를 갔어요. 그분들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위안부 문제에 관심 없었던 분들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하시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먼저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수요시 오게 됐고. 아니 듣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는 피해자인지도 인지를 못하셨던 분들이 25년간 인권운동가가 거의 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막 의회에서
발언하시고 이런 모습이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고 네. 놀라운데 네. 뭐 특히 이런 것도 있었어요. 88세 이용수 할머니. 네. 아니 88세가 뭐가 그렇게 많은 나이냐.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옆에서 보시면 그 느낌이 더 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야, 좀 저런 말씀을 하시지. 네. 2007년에 그 유럽연합 의회 결의 채택을 위해서 기로녹 할머니하고 필리핀의 메넨 할머니하고 유럽의 엘렌 할머니 세 분하고 함께 네. 세 나라 활동가들이 짝을 이뤄서 쭉 유럽 나라를 투어를 했어요. 기로녹 할머니한테 그 벨기에의 유럽연합 그 의회가 있거든요.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일본 언론 인터뷰도 다 수락을 해서 했는데 할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옆에서 저는 정말 제 심정은 할머니 인터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 질문 어투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당사자 문제니까 저기 할머니가 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거부하든 답을 또 하시는지. 어떻든. 네네. 근데 딱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일본 땅덩어리를 다 준다 한들 13살 그때 내가 끌려가기 전 때 모습으로 나를 돌려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옷을 벗고 있어서 옷을 입혀달라고 일본 정부한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 그거를 올바로 세우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배상하라는 것이다. 법적 배상은 그렇게 나가 배고프다고 돈 달라고 하는 돈이 아니다. 법적인 책임으로 주는 금전적인 지급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옆에서 배웠어요. 아, 내가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훌륭하게 할 수는 없겠구나. 네. 정말 멋졌습니다. 아, 그게 결국은 그 차가운 유럽 사회를 흔들게 했고, 유럽 사회가 결의 채택을, 자기네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위안부 문제에 유럽연합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 채택을 한 거거든요. 소녀상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참 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또 그만큼 말도 참 많은 이 소녀상. 소녀상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옆에 빈 의자와 또 그 뒤에 어떤 할머니들 그림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사실은 그 전체 이름은 평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소녀상으로 부르고 그렇죠. 있는 거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소녀가 소녀상이죠. 근데 전체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 네. 그 평합이는 이제 그 2011년 12월 14일 수요시가 천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멱살까지 잡히고 했던 수요시가 네, 네. 이제는 할머니들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했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누구든지 평화와 인권을 향해서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분들이 한 목소리 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 거리가 그 일본 대사관 앞 그 거리가 행정구역으로는 율곡로예요. 근데 율곡로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우체부들은 알겠죠. 네. 근데 그곳이 평화로다라고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아. 그동안 그곳을 다녀갔던 사람들은 다 그곳이 평화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곳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기도 네. 했고 그래서 이제 천차가 될 때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요시 때 700차가 되든 뭐 800차가 되든 그곳에서 축하도 할 수가 없었고 웃음을 웃는 곳조차도 어떤 사치스럽게 느껴졌지만 이젠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미 평화를 만들었다. 일본은 졌다. 비록 그러니까 다친 채 꼼짝하지 않은 일본 대사관 문, 저게 바로 일본이 졌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이미 열려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미 우리는 이긴 것이다라는 이제 적극적인 해석, 그것을 할머니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화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이제 평화비를 세울 때 어떤 것을 세울 것이냐 논의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뭔가 비 혹은 상 이런 게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 작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서 그냥 그런 돌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보자. 이곳에는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걸 좀 담아보자. 그건 바로 할머니들의 삶이 피해만이 아니라 우리는 피해만 기리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만 기리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넘어서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침묵을 깨뜨렸고 그리고 남들은 포기하고 싶어서 이미 90년대 초에 그렇게 수요시에 나오셨다가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할머니들은 늘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늘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역사. 이 역사는 이제 기억을 넘어서서 기림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기림이라는 거는 업적 있는 사람들을 뭐 하거나 그럴 때 기림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기리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평화비 기림비 할 때 누가 항의를 했어요. 무슨 피해를 기리냐고. 그래서 당신은 이 위안부 운동의 상징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은 기림의 자리를 충분히 차지하고도 남습니다라는 제가 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평화비라고 짓고, 그 평화비의 평화비는 기로녹 할머니의 우리가 이제 그 떨리는 손으로 배운 서예 글씨로 썼어요. 서예 글씨로 써서 다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일본을 저주하거나 일본을 분노하거나 하는 거 없어요. 1992년 1월 8일부터 이곳에서 수요시를 시작해서 2011년 12월 14일 천차를 탈환해 이 어떤 순간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비를 세운다. 거기에 13살, 14살, 15살, 10대 끌려갔을 때 그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늘 할머니들이 수요 시를 하면서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림자를 할머니, 머리 이렇게 찐 할머니의, 머리 쪽진 그 할머니의 그림자를 그렸어요. 그 그림자의 가슴에는 날개가 활짝 펴서 날고 있는 나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을 보면 뭐냐면은 우리는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정의를 실현하기를. 근데 그 정의를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네, 적극적인 기다림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빈 의자가 있어요. 네네. 그 빈 의자는 사실은 1992년 1월 8일부터 수요시를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어요. 뭐 정말 뭐 김학순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수많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들이 앉아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의 자리. 네. 동시에 그 추모는 그냥 돌아가신 분을 슬퍼하거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앉아서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추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꼭 할머니들의 그 불끈진 손을 따뜻하게 녹여서 손을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림자도 유령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취지가 그 빈 의자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어깨에 작은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정말 잘 보이지 않는 새예요. 하지만 그 새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그 다리 역할을, 영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 또 평화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평화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책에서 가장 이 책의 좀 핵심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 어떤 대목이 있으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동기가 할머니들이 그렇게 피해자도 아닌 것에서 또 피해자의식으로,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역사교사로 이렇게 거듭나면서 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을 가장 잘 담은 것이 무엇이겠나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 25년간의 수요일에 274쪽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할머니들이 내민 손길이 콩고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웃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만 해방이 아니라 모든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해방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비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는 이 대목. 이 대목이 제가 썼지만 참 감동이에요. お前ら人間ではない。ただ興奮のためのメスだ。 그것도 궁금해요. 최근에도 이례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독립 영화 네. 있잖아요. 귀한. 네, 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할머니들도 할머니들 몇 분은 보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지난 과거 이 시간 동안에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런 영화나 연극을 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그날 밤에 악몽을 꾸시거나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할머니라는 연극을 봤는데 꼭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이건 할머니한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운동해왔던 저로서 그냥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건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양 영화를 몇 번 보시긴 하셨지만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또 그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도 볼 때 계속 울잖아요. 네네. 계속 울고 막 무섭고 그 영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근데 본인들은 더 심하죠. 그렇죠. 본인의 삶을 그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관심을 끌게 되는 확실한 그래도 네. 하나의 계기가 네 그런 것 된 같아요. 같죠. 그 이후에 수요시에도 더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위안부 문제에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도 저한테 문자로 오늘 기양영화 저희 가족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영화라는 어떤 그 매체가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매체가 우리가 그 이 시민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또 다른 힘으로. 사람들에게 네. 이렇게 다가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독자님들도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또 많아서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서에 조약서나 합의 각서가 없어서 무효라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일본군이 우리에게 했듯이 우리 한국 군인들도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베트남 여성들에게 치욕적인 일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군인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사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인터뷰에서 시인이 꾸미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시 시를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드릴게요. 이분은 조금 이제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작년 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문 발표가 뭐 조약서도 따로 없고 합의각서 뭐 이런 것도 없어서 무효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냐 궁금하다 물어보셨거든요. 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장관 사인도 없었고요. 그리고 문서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약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문서로 남은 거는 기자들에게 나눴던 보도 자료. 그러니까 기자회견 보도 자료인 거죠. 두 외교장관이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무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의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미 합의를 했다가 파기하려면 정부의 위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인식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받아서 새롭게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의 명확한 그리고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독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 한국 군인도 베트남전에서 이 베트남 특히 여성들에게 치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군인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사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독자 질문입니다. 네, 정말로 사죄도 필요하고 저는 배상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베트남에 저희가 작년에 피해자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단 한 번 강간을 당했지만 그 강간 한 번 당한 행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평생을 베트남 사회에서도 고개를 들고 살지 못했다. 그게 내가 한국 군인들에게 그런 강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산 것까지 배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인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질문에서 일부 군인들의 행동이었다 할지라도라는 부분,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일부 군인들의 어떤 행위라고 때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것. 전쟁이고요.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군대는 조직 사회거든요. 그 밑에 부하가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책임 있는 것이고 결국은 군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는 일부 군인의 그런 일탈 행위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을을 어떤 이전시키는 그런 행위에서라든가 그래서 불태우기 전에 그런 군인이 개인의 일탈 행위로 강간이 있기도 하고 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드러나는 거는 상부의 명령 없이는 있을 수 없었겠다라는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20명을 끌고 갔다. 그런데 그 20명 중에서 아이가 없는 젊은 여성들은
참호 속에 한 명씩 집어넣고 2박 3일 동안 그 한 군인에게, 참호 속에 있는 한 군인에게 계속해서 성폭력을 당하겠다. 이거는 그 참호 속에 집어넣게 하고 마을에서 끌고 오게 하는 상부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 군 수뇌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엄밀하게 군인의 일탈의 어떤 개인의 일부의 행동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한국 군이 그 문제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개인의 일탈의 문제라 하더라도 설사 그러니까 그것을 통솔하지 못한 뭐 이런 그렇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 네.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또 드릴게요. 시인이 꿈이셨잖아요. 네. 시를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그림도 그리시니까. 시 가끔 써요. 어, 할머니들 요즘도.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주로 시 소재가 네. 할머니들의 삶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로 써서 또 그것을 할머니의 육성으로 담아서 저희의 어떤 교육 영상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평화를 바라는 할머니의 그런 바람을 또 평화바람이라는 그런 시에 담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주로 제가 늘 24시간 중에 잠자는 잠 속에 깊이 빠져드는 한 3시간, 4시간 빼고는 대부분 위안부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씁니다. 뭐 한때는 그 시를 쓰다가는 시조 운율에 맞춰서 시조를 써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가진다라는 게 이 책을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좀 다양한 그런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때로는 한번 소설도 한번 써볼까. 이 그동안 제가 할머니와 느껴왔던 일종의 25년간의 수요일을 약간의 소설로 영감을 받아서. 네, 그렇게 써보고 싶은 마음도 네.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나야 시간을 가져서. 그래야 될 텐데. 네. 자, TV 책방 북소리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공식 질문인데 윤미향 대표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멘토 같아요. 저를 이끌어주는 제가 사실은 이 25년 동안 거리에 서게 만들어줬던 것도 시작은 책이었어요. 시작도 책이었고 지금도 또 책이 제 삶을 이끌어주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을 간접 체험하기도 네.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책은 저에게는 멘토, 입금입니다. 멋집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가슴을 울리는 여러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고 고백을 용기 있게 정말 해주셨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세대 부끄럽지 않게요. 그렇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뭐 3.1절, 광복절 이런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좀 인식하고 늘 생각해 보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그럼요. 우리의 역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외치면 진실은 어느새 우리 앞에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